자,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임대사례비교법에 대해서 이제 용어 몇 가지를 정리하고 이제 수익환원법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제 그 461페이지에 보시면 거래사례비교법 예제가 있는데, 이건 뭐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봐, 예, 우리가 복습 겸 해서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이렇다는 얘기죠. 이게 거래사례비교법인데요. 얘는 이제 이 사례 가격으로부터요, 예, 시점 수정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이라는 걸 하고, 지역 요인과 그 다음에 개별 요인 있죠. 예, 요거를 비교하고 여기다가 면적 비교를 한 다음에 비준 가격을 구해줘요. 자, 그럴 때 이제 박스에 보시면 제일 먼저, 예, 뭐라고 해놨냐면 거래 사례 가격은 3억 원이다라고 줬어요. 점이 3개가 있을 때, 세 번째 있을 때, 예, 거기 다시 또 세 번째 이렇게 펀으로 돼 있는데 가면 세 번째 거래 사례 가격은 3억 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을 하는데요. 시점 수정에 대한 거는 거기 네 번째 보면은 지가 변동률이라고 해놨죠. A도시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승한다? 4%. 그러면 이게 거래 시점에서부터 기준 시점까지 이게 몇 프로 상승했냐면 이 4% 상승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00분의 104니까 1.0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주어지면요. 이렇게 계산할 5%가 상승했다면 1.05, 10%면 1.1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사정 보정에 대한 거는요. 사정 보정 요인은 지가 변동률 바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 요인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생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 안 해도 돼요. 그러면 개별 요인 항목을 비교해 봤을 때 지역 요인, 자,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거래 사례에 비해서 5% 열세가 돼요. 그러면 여기가 사례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얘는 100이고 얘가 5% 열세하니까 100에서 5를 빼주면 100분의 95죠. 그러면 0.95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면적을 보게 되면요. 이 대상 토지가 맨 위에 있죠. 120이고 사례 토지가 100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사례고 여기가 대상이니까 100분의 120이 되니까 1.2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통상 계산상에 보면요. 비교해야 되는 것을 딱 3개 정도 줘요.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2를 먼저 하시면 돼요. 걔를 먼저 하시게 되면 예, 거기 나온 대로 예, 1.1565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350 곱하기 1.1565 이렇게 곱하시게 되면은 금액이 나오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3억 5,568만 원 이렇게 나와서 답을 4번 이렇게 명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거래사례비교법의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사례비교법은요. 뒤에 나와 있는 임대사례비교법은 거래사례비교법하고 예, 절차가 다 똑같아요. 다만 임대 사례를 기준으로 구하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례 자료의 선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옆에 463페이지에 가면 임료의 구분이라고 해놨죠. 예,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3방식에서 구하는 임료는 다 실질 임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례비교법에서도요. 순임료에다가 필요 재경비를 합산한 실질 임료를 구하는데 이게 총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에서 구하는 거는 다 실질 임료, 총임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순임료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실질 임료에서 필요 재경비를 예, 공제하고 남는 게 그게 순임료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불임료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 밑에 보시면은 용어에 대한 거 잠깐 설명해 드리면 박스에 보시면은 이 A의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운영이익이라고 해놨죠.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증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 보증금 뭐 이런 거 집어넣게 되면은 보증금으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두지 않고 외부로 운영하게 되면 이자 수익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도 이제 임대료 수익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 대한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상각에 이거는 뭐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왜 제주도에 가면은 연세라고 얘기하죠.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6개월, 그 다음에 12개월이 있을 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0을 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령 예를 들어서 거주한 지가 6개월이 경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7개월째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미 600에 대한 거는 임대료로 다 회수한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상가액이에요. 이미 이제 다 공제된 거죠. 그럼 나머지 600은 아직 공제가 안 돼 있고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외부에 운용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임대 수익을 계산한다. 이런 요건이 되겠어요. 이 모든 거를 합한 게 실질임료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용어상에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시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어요. 예,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토지 가치를 구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써요.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구할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게 절차가 이렇게 돼요. 예, 비교 표준지에다가요, 예, 여기에다가 예, 시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요인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요인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요인을 예, 비교 보정해서 토지 가치를 구하는데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의 차이점은 사정 보정을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준지로 선정이 될 때 이미 사정 보정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요. 여러분들이 465페이지에 가면 또 문제로 확인하기 예제가 있죠. 예, 거기 보시면 다음 자료를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서 감정평가회라는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평가액을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요. 공시가격이 20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평방미터당. 그랬을 때 여기서도 사정보정은 없고요. 지가 변동률이라고 주어져 있죠. A시 B구 주거지역이 몇 프로 상승했다? 5%. 5% 상승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100이고 100 플러스 5니까 100분의 105 개념이니까 1.05를 곱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역 요인은요. 인근 지역에 소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걔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개별 요인을 봤을 때 자,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은 5%가 열세야 돼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100이고요. 얘가 5% 열세하니까 100분의 95가 되겠죠. 그럼 0.95.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조건을 보시게 되면 환경 조건은 또 20%가 우세야 돼요. 그러면 얘가 100이고요. 100 플러스 20이죠. 그러면 100분의 120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상 비교되는 항목을 이렇게 세 가지를 줘요. 예, 그래서 얘네 세 개를 곱해서 구한 거를 200에다가 곱하시게 되면 239만 4천 원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령만 알면은 1분 안에 풀어갈 수 있는 이 내용이 되는 게 거래사례비교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되는데 돌아가면서 근래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더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3방식에서 끝에 나온 이제 수익 방식이죠. 이 수익 방식에서는 수익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데요. 수익 방식에서 이 가격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요 수익 환원법의 이제 의의를 보셨을 때 수익 가격이라는 게 요 순수익을 환원 이율로 환원해서 이렇게 구하는 예,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요거 환원 이율로 이렇게 환원해서 구할 때 참고로 보시면 의의를 보시면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환원 대상이 되는 수익은요.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그걸 우리가 순수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보유 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이걸 미래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순수익을 기초로 구하는 걸 우리가 직접환원법, 미래 현금 흐름을 기초로 구하는 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우리 교재상에 보면 순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을 근거로 가격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순수익은요. 얘하고 비례 관계가 되고요. 얘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럼 제일 먼저 이 순수익을 물어볼 때 순수익의 또 다른 표현이 이제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요 순수익은요, 연간 수익을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발생하는 수익을 근거로 산출하는 거고요. 그 요건을 보시면요,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에 의해서 산정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구한 걸 얘기를 해요. 최이호 이용 상태. 그리고 이제 이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얘가 일시적인 수익이면은 반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에 임대를 줄 때 임대가 잘 안 나가게 되면 한 달 동안의 행사 매장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 달 동안의 수익이지 연간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반영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는 소멸성 이윤은 반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멸성 이윤이 뭐냐면 초과이윤이에요. 초과이윤은 경쟁을 통해서 소멸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반영하면 안 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구한 수익이 된다라는 가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환원이율이죠. 이 방법에서는 실상 얘가 제일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뭐 이론을 역시 잘 안 물어보니까요. 이 환원이율이라는 것은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가치로 자본 환원해 주는 이율이죠. 그리고 이 환원이율은 이 부동산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요. 예, 그래서 이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이제 가치 있죠. 예. 부동산 가치에 대한 순수익의 크기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치가 10억일 때 수익이 1억이면 10% 나오거든요. 그러면 10억 대비 10%는 1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낸다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환원이율의 구성이 있죠. 예. 구성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실전에서는요, 이거 가로놓기 해서 여기 들어갈 말이 뭐냐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자본 수익률은요, 자본시장의 이자율과 같은 건데 부동산에서는 위험에 대한 것도 반영하기 때문에요, 이게 요구 수익률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자본회수율은 뭐 얘기하냐면 이게 상각률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 환원율을 대입할 때 토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할인율로 대입해도 되고요. 건물은 감가상각이라는 게 발생하니까 얘도 계산해서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벌써 이제 요렇게까지 나오면 아이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러면 얘네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방법에 보시게 되면 예, 요게 이제 그 시장 추출법이라고 있는데요. 제목대로예요. 시장에서 추출한다는 얘기는 여기 만약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죠. 얘 환원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하고 시장에 보면은 유사한 이 부동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얘들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각각 구해 보는 거예요. 얘가 9%, 얘가 10%, 11% 그러면 평균적으로 얘는 한 10% 정도 하겠구나. 예, 이렇게 구하는 게 시장 추출법이고요.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 얘기하는 거는요, 얘는 환원이율이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위험률에 대한 거는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요건도 있고 떨어뜨리는 요건도 있는데 그거를 조정해서 환원율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이율은요, 정기예금 이자율과 같이 시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률이라는 건 평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감정평가 규칙에서 얘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그랬는데 삭제돼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어떤 방법에서 구한다는 기준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투자결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투자결합법하고요, 우리가 에르두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이 된 거는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투자결합법에 대한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얘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물리적이니까요, 얘는 구성이 뭐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럴 때 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하고요,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수익률을 따로따로 구해서 가중 평균한 것으로 전체 수익률을 구하라는 얘기고요. 금융적이니까 얘는 부동산이 지분과 저당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하고요,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같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따로따로 구해서 구한 수익률을 가중평균하게 되면 전체 수익률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사고예요. 그게 투자결합법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에르도법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저당지분환원법이라고 해서 얘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지분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을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위에 있는 투자결합법을 약간 비판하고 나온 방법이에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런 관점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인데 내가 지분을 4억을 집어넣고요, 저당 융자를 6억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나는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자는 공제되더라도 원금은 상환한 것만큼 내 지분 수익이 커졌을 것이고, 거기다가 나중에 팔 때 얘를 10억 이상의 가치로 팔게 되면 남는 차익도 내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익률을 계산할 때 최초에 지분 투자한 것 있죠. 그 다음에 원금 갚았으니까 지분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치가 상승해서 얻은 이익이 있죠. 이것까지 감안해서 수익률 계산하라는 게 그게 에르두법의 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 에르두법은요, 세전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요. 그래서 얘는 세금은 반영할 수가 없어요. 세전을 기초로 하니까. 이게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영업소득세율은 반영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부채감당법이라는 것 있죠. 얘만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 있죠. 은행의 입장에서 수익률 계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이 부채 감당률에다가요, 대부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저당 상수를 곱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데, 나중에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우리가 부대상이라고 그래요. 군부대 아시죠? 부대 가면 왜 계급이 상사,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 정도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개념입니다. 계산 문제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더라도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가지고 문제집에서 좀 다뤄보시면은 조금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제시가 돼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9쪽에 가시면 환원 방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 수익환원법의 구성상 들어가 있는데 31회까지 나오는 동안에는 딱 한 번만 언급이 된 거죠. 이게 잘 언급은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환원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자본 회수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요 순수익을 구할 때 있죠. 요게 환원 이율인데 요 환원 이율의 구성이라는 게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 자본 회수율이 상각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해서 여기 토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가 1억인데 이 토지에 따른 자본 수익률이 만약에 1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1억에 10%면 여기서 1,000만 원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수익이 나오는 과정에서 이 토지가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 수익률을 그냥 할인율로 대입을 해서 토지 가치를 이렇게 직접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건물이 있으면요, 건물의 가치는 3억이에요. 그리고 수명이 50년인데, 자, 그러면 건물의 자본 수익률도 한 10%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3억이 10%면 3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때 이 건물이 그대로 있냐면 그렇지 않고요. 얘가 감가상각이 발생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물과 같은 상각자산은요, n분의 1을 써요. 그래서 이 자본회수를 계산할 때 n분의 1, 그 50분의 1이면 2%잖아요. 그러면 3억에 2%면 600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3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하는 과정에서 매년 600만 원씩 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할인율을 계산할 때 10%뿐만이 아니라 2%인 자본 회수율까지도 반영해서 수익까지 구하라, 이런 거죠. 복잡하시죠?
그래서 시험에 잘 인용이 안 되는데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469쪽에 맨 상단에 가면 직접법이라고 있죠. 이게 토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에 보시면 수익 가격을 구할 때 순수익의 자본 수익률만 반영이 돼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직선법은 건물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수익률에다가 뭐를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상각률. 얘가 n분의 1이니까. 그래서 직선법은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에 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개념이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험사에서 이용될 소지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라도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뒤에 가시면 이제 수익환원법의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익성을 기초로 하고요. 제일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얘는 미래 수익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그랬을 때 그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요. 교육용 같은 이런 이제 공공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어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평가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역시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요. 합리적인 이게 환원율, 수익률을 개선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71페이지에 직접환원법하고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환원법에 대한 거는요, 순수익만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유순전호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 경, 부, 소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의 부가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 갚아야겠죠. 근데 직접환원법은 이 순수익을 기초로 하니까 융자가 없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요. 세후를 기초로 하니까 얘는 당연히 융자 조건을 반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환원법은 타인 자본을 사용 안 하고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타인 자본을 사용해서 투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비교되는 과정인데 역시 여기도 비교해서 시험에서 인용이 된 적은 없어요. 기본적인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파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정도의 구분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수익 분석법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임료 구하는 방법이죠.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 구하는 방법, 수익 분석법이 있다. 그래서 얘는 수익 방식에서 뭐 산정하는 방법이다. 임료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시 3방식의 장점, 단점, 적용 대상물을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 감정평가 이론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한번 요기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73페이지에 가시면 감정평가 규칙이라고 돼 있죠. 거기도 별표하셔야 돼요. 여기도 근래는 시험에서 꾸준히 나오는 게 감정평가 규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는요.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용어가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건데요. 시장가치, 기준시점. 그 다음에 4번에 가치형성 요인 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 이게 나오죠. 이게 우리 지금 배웠던 각 방식별로 나와 있는 수익환원법 여기 다 여기에 기초해서 용어 정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475쪽에 가면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의수급권. 그렇죠? 이런 용어까지도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시험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물건별 평가라는 거예요. 걔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물건별 평가를 할 때는요. 일단 토지 나오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기초로 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가법 할 때 설명했지만 건물은 원가법으로. 그런데 얘네들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한 사례는 구하기 힘들어요. 대부분 같이 거래가 되니까. 그래서 일괄해서 거래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있다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산림을 평가할 때는요, 산지하고 인목을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인목은 거래사례비교법, 나무만 따로 거래하거든요. 그 산지는 실상 가치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소경목림이라는 것은요, 지름이 작은 나무 있죠. 한 5cm 정도, 3cm에서 5cm. 그런 거는 이제 얘를 심을 때 비용 발생하니까 원가법을 쓸 수 있다. 근데 일괄해서 할 때는 역시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산지에 있는 나무들이 별로 비싼 애들이 별로 없죠. 비싼 애면 따로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일괄해서 거래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수원을 평가할 때 거래사례비법 쓰고요.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은 이거는 수익환원법 쓰는데 이렇게 묶어버리세요. 광수, 공수, 영수, 저수, 그러면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그래서 숫자 들어가는 형제들이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묶어버리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가 있고요. 건설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있고, 20톤 이상의 선박이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으면 여기서 예만 거래사례비교법 써요. 예만 중고시장이 발달되어 있고요. 사례가 풍부하다는 얘기고, 얘네는 그냥 원가법 써요. 얘는 왜 거래사례비교법을 못 쓰냐면 비행기 중고거래 쉽지 않죠. 중고더라도 수십억 또는 수백억 할 테니까. 그래서 얘네 원가법 쓴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동산도 거래사례비법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동산 거래사례비교법.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는요. 임대사례비교법 써요. 성이 같아요. 이건 또 틀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형자산에서는 영업권 정보 수익환원법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유가증권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을 때는 이렇게만 요령껏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장 주식이 있죠. 얘는 시장에서 상장이 됐으니까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거래사례비교법 쓰는 거예요. 비상장은 거래는 되지 않지만 가치는 갖고 있으니까 얘는 수익환원법 쓰는 거예요. 그런 요령으로 물건별 평가에 대한 것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돼요. 계산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시게 되면 마지막 파트죠. 493페이지에 가격 공시 제도라고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가격 공시 제도를 끝으로 교과서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